1862년 9월 22일 미국의 노예 제도를 두고 벌어진 남북전쟁은 최악의 유혈 사태를 낳고 있었다. 그때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중대한 발표를 한다. On the first day of January, all persons held as slaves shall be then, henceforth, and forever free. 미국 역사의 운명이 갈린 결정적 순간이었다. 347번째 역사전화 그날. 자, 세계사를 바꾼 승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아마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모두 글쎄요, 링컨을 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인전 읽을 때는 링컨부터 읽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위인전 읽었을 때 딱 지금 기억나는 건 세 가지. 키가 엄청 컸다. 두 번째, 실패. 탈락, 낙선, 흑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일궈낸 대통령.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다고요? 여기 이렇게. 깜짝이야.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화폐에 누구의 얼굴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역사에서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링컨도 이 $5 지폐에 들어가 있고 이제 뒤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워싱턴 D.C. 방문하신 분들은 링컨 한 번쯤 기념관. 맞습니다. 네, 링컨 기념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엄청 커요. 그죠? 사진으로는 이게 이렇게 보면 못 느껴요. 그냥 이렇게 어디 의자에 앉아있는 네. 의자에 딱 5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미국을 구원한 에브람 링컨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오늘의 주인공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 나오신 분입니다. 건양대의 김영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미국에 온 신사같이 네. 입고 오셨어요. 네. 제가 이 한번 해보고 나온 건데. 링컨 복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미복을 입어야 되는데 연미복은 준비를 안 하셨고. 이미 참 멋있으세요. 네. 미국에는요, 이 링컨이라는 이름이 도로나 산, 건물, 뭐 기타 도시만 하더라도 한 20개가 넘는 링컨 이름을 써요. 같은 이름을. 예, 그래서 이 주소를 잘 써야 됩니다. 주소를 잘 써야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 역사고. 이제 링컨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는 노예 해방 이걸 통해서 미국이 2개 혹은 더 이상의 나라로 쪼개질 수 있는 그것을 링컨이 막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나 자유나 이런 것들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United States of America 할 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일까요? 아니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일까요? is요. is. are. 스테이스는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R. 아 근데 하나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왠지 is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조사를 해봤는데 건국 초기에는 복수가 쓰였어요. 네.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1860년대 이후로는 R을 쓰는 비율이 점점 낮아서 이제 거의 안 쓰고 이제는 is가 쓰고. 야, 이것도 역사랑 너무 재밌다. 연결되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건국을 예전에 뭐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겠지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건국이 된 것은 사실은 남북 전쟁 이후다라고들도 이야기를 하죠. 내전인 거잖아요, 남북 전쟁은. 인류 역사상 전쟁 중에 가장 끔찍한 건 내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이게 사실 전쟁이 시작되는 이유가 이념이나 종교나 뭐 정말 뚜렷한 이유가 아니면 사실은 내전은 잘 안 일어나는데 흑인 노예 해방은 이런 거 갖고 내전이 일어났다고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했어요. 아,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보지만은 당시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는 독립할 때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농업 경제, 특히 이제 처음에는 담배였다가 그다음에는 밀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목화, 면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부에는 또 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흑인 노동의 필요성을 너무너무 크게 느끼고 북부는 제조업으로 발전하고 남부는 농업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화 농장에 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나 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부 쪽에서 집단적으로 정말 많이 생산했던 게 뭐냐면 목화거든요. 요 목화를 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먹을 거 아닙니다. 네, 드시면 안 돼요. 이걸 어렸을 때는요 많이 먹었습니다. 아, 이걸 먹었다고요? 어떡해요? 이게 손 대기 전에 부드러워요. 달고. 진짜요? 네. 교수님 혹시 몇 년생이신데 이 목화를 먹었던 옛날에 목화 먹을 만큼 나이 먹었어요. 아 진짜로요? 자, 어쨌건 간에 이 목화 재배를 하는 데는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화가 굉장히 기후에 예민해요. 아니, 우리나라 문익점, 목화는 문익점 떠오르지 않습니까? 문익점도 이거 가져와서 재배해서 다 실패하고 오직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그 산업 스파이예요. 어쨌든 간에 힘들어요. 게다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씨를 추출을 하려면 이 안에 있는 씨앗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에 뭐 만져지는. 자, 한번 빼보세요. 여기서 씨앗을 한번 제거해 보세요. 쏙 빠져야 재밌는데 이씨 안 빠져. 이씨 안 빠져.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씨도 많아요. 많네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거를 한번 아우, 이렇게 딱 난하네. 재배를 할 때 1인당 한 130kg 정도는 이걸 이렇게 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씨를 빼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해보시면 맞아요. 알겠지만. 네. 그죠? 그래서 대략 한 사람이 하루에 0.5에서 0.8kg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130kg를 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1793년도에 이 미국의 면화 생산량이 세계 1%도 채 안 돼요. 네.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빼서 지금 씨 한 토막이라도 좀 분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다 하시는 동안 몇 개 겨우 됐어요? 4개 뺐어요. 이 엄청난 시간을 획기적으로 바꿔준 엄청난 발명품이 발명됩니다. 1793년 미국의 발명가 일라이 휘트니가 목화의 씨앗을 분리하는 조면기를 발명했다. 조면기는 면화 선별 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50분의 1로 줄이며 미국 면화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다. 네. 네. 역시 발명은 인간을 풍요롭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노동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 그만큼 이제 노예의 필요성도 좀 낮아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당시 미국의 남부 그 조명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한 흑인 인구가 한 50만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860년 경에는 무려 한 400만으로 늘어나고. 아니 사람들이 하던 거를 조명기가 대신하면은 아까 50분의 1의 노동력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노예 수도 50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노예 입장이고. 예, 예. 농장주 입장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농장주 입장 속에서는 한 명이 무려 50배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명기가 나오면서. 옛날에는 수학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씨를 이걸 분리를 못 해내니까. 조명기가 발명이 되면서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제는 수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의 수를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1793년도에 이 미국이 그 면화 생산량이 전체 세계의 한 1%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1860년이 되면요. 세계 면화 생산량의 70%를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되는 면화가 유럽으로 다 수출이 됩니다. 엄청난 그리고 거죠. 그게 돈으로 오거나 유럽에 발전했던 제조업의 상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은 더 많은 노예를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예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값이 올라가요. 네. 뭐 1790년대 같았으면은 예를 들면 $300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1860년대 가까이 되면은 엄청나게 비싸져요. 한 $2,000. 조명기 발명됐다고 팔자 피나 했는데 더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지. 더 힘들어졌네요. 봐요. 네. 갖고 있는 노예들 값이 높아진다는 게 내 자산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농장주들이 다 부자가 돼가고 네. 있는 과정이죠. 네. 세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 남부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를 착취하면서 어떻게 부를 누렸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 다들 아시죠? 생각나는 영화 유명한 바로 영화, 나 딱 이거. 떠오른다. 네. 미국 남부 조지아주 파라 농장주의 딸 스칼렛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Just hold on and suck in. Mommy,
as for Scarlet's pickles, you can take it all back to the kitchen. I won't need to buy it. Oh, yes, you is. You's going to eat every mouthful of this. I'm not. 고된 노동은 물론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을 흑인 노예에게 의탁했던 남부의 농장주들. 그들에게 흑인 노예는 화수분과 같았다. It's a whole world that wants only to be graceful and beautiful. 이거 항상 비비안 리 입장에서 저 영화를 좀 봤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보니까 저 애기가 부채질하고 그러니까. 있고 애기가 서빙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이거 싹 달라요. 저 장면만 보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철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게 지금 지금 만약에 반영됐다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니까 너무 불편해. 불편해.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스칼렛이 지금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은 이 허리띠를 졸라맬수록 이뻐 보인다. 그 당시에는 네, 그런 측면에서 졸라맸겠지만 사실 거기 지금 유모 마미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졸라매는 그런 정말 다른 어떤 모습이거든요. 이 영화 자체는 뭐 후반부에 가면 뭐 시대상이나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걸 잘 표현하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는 뭐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남부 농장주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많았나요, 살았습니다. 부자들이요? 물론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당시 남부 면화 지역에 네. 기본 그 소득이 재산액이 얼마냐면은 한 1만 3천 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걸 대비해 주는 게 당시 북부 노동자들은 100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당시에 뭐 대부분의 그 남부 도시들은 잘 사는 지역이었죠. 우리가 이제 미시시피 같은 곳이 사실은 미국의 이제 전체 주에서 가장 못 사는 주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남부의 뭐 딥사우스라고 부르는 뭐 이런 쪽. 그쪽들은 이제 경제 발전도 잘 안 됐고 낙후되고 못 산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1850년대 이때쯤에는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사는 주들 뭐 5개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체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대저택, 뭐 맨션이라 부르는데 지금도 보면 으리으리하고 멋있고 그땐 정말 잘 살았죠. 근데 그 부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 다 도와주던 흑인 노동자, 노예들 때문에 그게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흑인 노예들을 착취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건데 그렇다면 노예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을까요? 노예 시장이 커지면서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경매를 통해 팔려나갔다. 구매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노예를 원했고 젊은 여성이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아이도 함께 사달라고 구매자들에게 애원해야 했다. 노예로 팔려가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 알면서도 제발 내 아이를 함께 사달라는 엄마의 애원과 절규. 정말 비참하죠. 이 당시 미국 남부 신문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흑인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과 아이들까지 판다는 광고가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백인 농장주들은 흑인들이 연대할 것을 두려워해서 걱정해서 흑인 노예가 가족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일부러 가족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다른 농장주에게 팔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팔려간 흑인 노예들은 하루에 개인당 130kg 정도의 목화를 따야만 했는데요.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잠시 한숨을 돌리거나 하면 매서운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네. 저 그냥 고문이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아니네. 그냥 가축처럼 저렇게 때린 거네 그냥. 네, 물건이었죠. 그러니까요.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은 물론이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신체적 학대까지 견뎌야 했던 노예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망을 선택합니다. 네. 죽을 것처럼 일하다가 맞아 죽으나 도망가다 잡혀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도망을 가다가 잡혀온 노예들에게는 더 가혹한 이 폭력은 물론이고 강력한 올가미까지 채워졌습니다. 그 올가미를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뭐야 저건 또. 이게 뭘 채운 거예요? 사진만 봐도 너무 끔찍한데. 아니 저게 농장주들은 저거네. 어머. 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머. 올가미를 채웠습니다. 방울은 왜 단 거예요? 일단 제가 완전히 네. 채우지 않았는데도 네, 네. 이게 무겁고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방울은 왜 달았냐? 소리야. 도망가려면 뛰어야 되잖아요. 이 소리로 노예가 도망간다는 걸 인지하게 된 거죠. 소리훈이 목의 방울은 어. 가축들한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사진 보면은 발에 또 쇠사슬도 그러니까. 묶여져 있고 진짜. 한쪽 다리를 못 뛰게끔 고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허벅지까지. 못 굽히게. 이렇게 농장주들이 노예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노예들이 속출합니다. 그러자 1850년 도망노예법이 강화됩니다. 이게 뭐냐면 도망가는 노예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도망노예를 잡는 추노꾼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웬일이야. 노예를 잡은 게 아니라 북부에 살고 있는 평범한 흑인을 잡아와서 노예라고 우기는 거예요. 해방된 노예들. 예. 자유인인데. 자유인. 그렇게 북부에 해방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남부로 넘기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인신매매 수준이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잡혀온 노예들의 흑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행정관들의 몫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웃깁니다. 어떻게 해요? 이 행정관들이 농장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10를 받았고요. 노예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5를 받아요. 뭐야? 공식적으로요? 아니 그럼 당연히 당연히 $10 가야지. 이게 양심값이 $5인 거예요. 너무한다. 와, 황당하다 이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러네. 170년 전 이 야. 미국 땅에서는 버젓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저런 나라였습니까? 그런 나라였더라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이라 잘 모릅니다. 그런 나라를 끝내신 분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링컨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흑인들은 이렇게 변론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지옥과도 같은 남부의 농장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판결을 돈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나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뭐 진짜. 흑인은 인권이라고는 없는 그러네요. 그냥 소유물 이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거 흑인 노예지도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일깨워준 명작이 탄생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톰 아저씨의 오두막? 지금 말씀 네. 탐소유의 몸 말고는 아 통사의 오늘은 다른 거죠? 네. 아, 다른 거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아, 네네. 네네네. 되게 가혹하게 노동을 하고 거기다가 거기 어떤 하녀였나 흑인 여자 노예가 자기 애한테 이 비참한 삶을 물려줄 수 없다면서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자기 아이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장면도 네. 나오죠. 네. 사건이 원래 그렇습니다.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 네. 실제 상황을 네, 이렇게 그때는 소설로 독약이 표현한 아니고 거예요. 칼로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제 남부 청년들의 모습이라면 여기는 이제 노예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소설을 쓴 거죠. 이게 이 책이 출간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서 3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나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모습들 보면 너무 착한 흑인 노예와 완전 포악한 주인 이 모습들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야 이게 흑인 노예 이런 식이었어? 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남북전쟁은 바로 이 소설책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 컸습니다. 실제로 링컨이 전쟁이 한참일 때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나서 1863년에 이 스토브인을 만납니다. 직접 만나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큰 전쟁을 일으킨 스토브인이 좀 키가 작아요. 네. 작은 부인이시군요. 이러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거죠. 근데 남부에서도 요거에 이제 좀 뭐랄까 맞대응하는 네, 그런 소설이 하나 나와요. 아 네. 그래요? 네, 필리스 아줌마의 오두막. 이번에 아줌마 유명이네요. 톰 아저씨, 펠리스 아줌마.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에서 보듯이
굉장히 평화로운 한 장면, 아름다운 남부, 그리고 거기서 조금은 모자라는 듯한 흑인 노예를 부모처럼 감싸서 잘 살려준 뭐 그런 주인.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부 측에서 이거 대항에서 내놓은 소설이고 이것도 나름 잘 팔렸어요. 예. 3만 부 정도 팔렸어요. 예. 많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300명의 농장주가 100권씩 사지 않았나라는 이미 소설 속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우리 옛날에 뭐 해방전의 인식 이렇게 나왔는데 그 그렇지. 이후에 맞아요. 재인식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만들겠던 맞아요. 뭐 그런 예, 느낌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거예요.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꾼 그야말로 명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 노예 제도의 악랄함 그리고 노예 제도를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네. 도덕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 이런 인식을 하게 했던 그런 책이에요. 노예제를 둘러싼 이제 남북의 갈등이 이제 문화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860년 11월 노예 폐지론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 이 소식을 들은 남부는 링컨의 모습을 한 인형을 불태우는 등 강력한 반발에 나섰고, Whether the Potomac is crimsoned in human gore, and Pennsylvania Avenue is paved 10 fathoms with mangled bodies, the South will never submit to such humiliation and degradation as the inauguration of Abraham Lincoln.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했다. 강물이 피로 물들어도 이거 반대한다.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안 된다. 이 말인 그때문이네요. 거잖아요. 링컨은 절대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셌죠. 아니 근데 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때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아, 링컨은 공화당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강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노예제도 금지, 또 확산 금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고 특히 이제 링컨이 지역의 일리노이주의 아주 그 시골 촌놈의 그야말로 변호사에 불과했었는데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된 거는 당시 민주당의 중국구 정말 미래의 대통령감이었던 스티픈 더글라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놓고 58년에 7차례에 걸쳐서 연설을 해요. 서로가 연설 대화를 합니다. 거기에서 더글라스는 주민주권, 노예제도는 그 주민들이 결정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일찌감치부터 노예제도가 악이 아니면은 무엇이 악이겠느냐 이 세상에. 그래서 주민이 판단하는 거 그거는 소위 말해 도덕적인 논리에서 맞지 않다. 이런 그 아이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링컨에 대한 남부 사람들의 두려움은 컸던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부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노예제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자신들의 경제가 여기에 완전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역사의 정체성인데 이거를 훼손하겠다. 저 북부 촌스러운 일리노이 출신 촌뜨기가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이제 북부가 막 발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산업이 돌아가고 제조업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쟤네가 이제 우리보다 더 잘 살면 그렇죠. 어떡하지? 그럼 여기 게 같이 있었어요. 뭉쳐져 있는 데에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우리 남부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연방 정부나 연방의회에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그럼 이럴 바에 그냥 헤어지자. 이런 것도 작용을 했었죠. 근데 정말 이게 저는 이 순간 딱 오는 게 뭐냐면 노예의 가격이 엄청 올라있던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명의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 한 명당 2,000달러씩 돈을 주고 샀으면 2만 달러의 자산인 건데 노예 해방이 되면 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 자산과 경제적인 힘을 잃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게 남부 사람들이 극렬한 저항을 하는 건 근데 이해는 거기에다가 된다. 링컨이
돈 준다고 했어요, 사실은. 네. 네, 해방하고 공짜 아니고. 노예 해방 선언에 네. 그 이야기를 네, 합니다. 좀 돈 좀 줄게. 보상이 네, 이루어지는 보상이 보상이 건 이루어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 거부를 하죠. 결국 남부의 11개 주가 이제 연방을 탈퇴하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는데 그렇다면 링컨 대통령은 이 남부와 붙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이탈을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링컨이 고민을 합니다. 링컨이 3월 4일 날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3월 4일 날 새로운 취임을 하는데 취임하기 전에 이미 탈퇴를 한 거죠. 남부들은. 근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적이라 그러는데 적이라 그러지 않고 반란자라고 해요. 그래서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 반란을 수습하면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런 거죠. 우리의 우리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전쟁이 아니라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사실 이제 링컨이 당선된 게 1860년 11월 선거였잖아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우리 여기 탈퇴한다고 얘기한 게 12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링컨이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노예제를 폐지하겠다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노예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점진적인 네. 노예론 폐지론자네요. 그래서 약간은 뭐랄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공약 때부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부에서는 사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탈퇴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탈퇴를 하고 심지어 취임식 때도 링컨 대통령이 노예가 있는 주에 대해서 노예제 폐지하라 이런 거 나 개입 안 한다라고까지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부주들이 연달아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남부주에 있는 연방 정부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몰아내든지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 네. 연방군이 만약 남부주에 있다 그러면은 이 남부에서는 연방군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갈등이 싹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남부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썸터 요새인데 여기 이제 연방군을 지휘하고 있던 앤더슨 장군이 우리 안 간다 그래요. 못 나가. 네. 네, 못 나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부군 쪽에서 이제 군대를 모아갖고 여기를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 전쟁이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